자, 3.6 섹션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거고요.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이전 시간에 상당 부분 데이터 캡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명드려서 슬라이드 좀 대략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속통신망에서는 기술적으로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더 작은 크기, 작다고 해서 너무 작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버헤드라고 해가지고 사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헤더를 붙인다라는 것은 실제 사용자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오버헤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실제의 그 사용자 데이터 크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전송 매체라든지 대역폭이죠. 대역폭이라는 전송 환경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과거에 90년대 초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그래서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해서 ATM 53바이트 크기에 하는 셀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당시 155Mbps 정도의 그 망에서 50메가, 155메가, 600메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게 연구 결과 가장 효율적인 메시지 사이즈라고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과 같은 그때보다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53바이트가 그게 정답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니죠. 하여간 어쨌든 스피드나 이피션시 이런 측면에서 사용자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로 잘려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이상, 2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어떤 매체를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그멘테이션이나 그것에 따르는 시퀀싱 이런 것은 더욱더 필요해졌죠. 아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각 계층별로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를 부르는 말, 그리고 그것이 하위 계층에 내려가서 인캡슐레이션 됐을 때 부르는 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슬라이드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네.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3.7 섹션은 액세스에 대한 건데요.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물리계층 액세스, 2계층 액세스, 3계층 액세스, 이렇게 물리계층 액세스라는 거는 매체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시그널화 시켜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IC라는 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계층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 및 출발지 어드레스, 주소, 한 장치에서 이웃 장치로 어찌됐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은 주소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2계층에서 필요한 주소 체계가 있고 3계층 또는 4계층에서 필요한 주소 체계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처음으로 주소 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 링크라는 2계층에서는 사용하는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는 다른 말로 맥 어드레스라고도 해요. MAC. MAC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의 약자죠. 물리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또는 맥 주소, 또는 또 다른 말로 하드웨어 주소, 또는 BIA 해가지고 burned in address.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리계층에서 쓰니까 그런 거고, 하드웨어적인 주소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하기 위한 주소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burned in address는요, 보통 맥 주소라고 하는,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맥 부어져서 나오거든요. 제조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는 걸 제조해서 출하할 때 롬에 부어져서 버닝, 영어로는 버닝, 우리말로는
로맥 굽는다란 말 옛날부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BIA, Bound in Address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비트의 헥사 데시말 노테이션을 가지고 16개수로 표기하는 뭐 그런 주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IP 어드레스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IP 또는 IP라고 하면 사실 프로토콜 부르는 말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IP 그러면 IP 주소로 통상적으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IP가 아니라 IP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또 포트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켓 주소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소켓은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어드레스를 합친 IP 어드레스가 32비트짜리이고 포트 어드레스 16비트짜리라서 이 16비트하고 32비트 합쳐 48비트를 소켓 어드레스라고 해서 소켓 통신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의 IP 어드레스가 해당 장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포트 어드레스는 그 위치에 있는 장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서를 가리키는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소켓 주소를 딱 얘기해버리면 지구상 어디에서 동작하는 어떤 프로세서라는 게 특정화되는 거죠. 상위 계층에서는 주소는 없고요. 그냥 유저스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어서 로지컬 어드레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내일쯤 IP 버전 4 주소나 IP 버전 6 주소 학습할 때,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찌됐든 3계층 IP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소스 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소는 뭐 프리픽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부분을 정의하는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실제로 해당 디바이스의 주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뒤쪽에 인터페이스 ID를 이용해가지고 EUI64다 이런 주소 세개 만드는 게, 이거는 내일 아마 좀 더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네트워크상에서의 디바이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92, 168, 1로 시작하는 IP 주소를 가지고 이 앞에 점으로 구분된 4자리 시제수인데, 점으로 하나하나 구분한 자리가 8비트씩 1바이트거든요. 앞에 3바이트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이 PC1과 FTP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게 되면은, 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PC1하고 FTP 서버 간에 통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쪽에는 레이어 2 어드레스인 맥 어드레스, 이게 가상의 어드레스입니다. 실제 주소는 아니고요. 가상의 어드레스를 넣어서 직접 통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기 때문에 2계층 통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슬라이드고요. 좀 다른 상황으로 리모트 네트워크, 원격지, 지금 경우에는 PC1이 원격지에 있는 이제 웹 서버가 목적지가 지금 172, 16에 1.1이니까 이 라우터까지 통신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네트워크다, 다른 네트워크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말이 명확하게 100% 맞는, 일치하는 정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진도 나간 상황으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에 라우터라는 장치의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라우터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라우터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라우터의 왼쪽 편으로 스위치가 하나 있고 2개의 PC와 서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스위치를 포함해서 서버하고 2개의 PC가 하나의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PC1이 알트라고 하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2계층의 목적지 맥 주소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1111111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111로 되어 있는 맥 주소가 누구의 주소냐 하면 R1이라는 라우터의 왼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다. 지금 3계층의 주소는 192, 168, 1.110, 그 다음에 목적지 IP 주소는 172.16.1.1입니다. 이거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3계층은 제가 아까 정의를 해드릴 때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 of Package라고 했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IP 주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맥 주소, 2계층에서 생각하는 맥 주소는 제가 2계층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장치와 이웃 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맥 주소는 목적지 장치의 맥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 CCNA 시험이나 인증 시험이나 파이널 시험이나 이런데 이 맥 주소나 IP 주소의 그 통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주소 필드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설명이 쭉 나와서 제가 앞부분에서 다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또다시 하나의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Default Gateway라고 중간에 보이시죠? 네. Default Gateway, DG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GW라는 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나가는 지점이라고 뭐 쉽게 표현을 하면 네트워크의 구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실에는 보통 출입문이 최소 하나, 앞쪽에도 하나, 뒤쪽에도 하나,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강의실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강의실 출입문이 바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른 강의실,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꼭 거쳐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가 다른 네트워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속한 네트워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꼭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꼭 저희가 아까 전 시간에 본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제가 PC1의 IP 주소를 잠깐 볼게요. 여기 이 설정에서는 제가 DHCP 기능을 썼기 때문에 약간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192.168.1.1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192.168.1.1은 지금 현재 이 토폴로지에서 누구의 IP 주소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라우터 2의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 아래쪽 스위치 1하고 연결되는 이 라우터 2의 이 인터페이스, 마우스를 올리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뭔지 이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요. 기가빗 이더넷 0/0/0이라고 확인이 되죠. 네. 이 인터페이스. 물론 지금 현재는 이 토폴로지에서는 외부 네트워크하고는 통신하고 있지 않아요. 이 랩탑은 콘솔 케이블로 이 라우터 2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연결해 놓은 관리자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트워크라고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4개를 묶인 요 놈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지금 패킷 트레이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설명하기 편하게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바로 이 부분이 하나의 동일한 네트워크예요. 정확하게는 라우터 인터페이스까지 포함이 되겠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다른 네트워크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 여러분 스킵을 하겠습니다. 원격지 네트워크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목적지 맥 주소를 어떤 걸 써야 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장의 뒷부분에서는 와이어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혹시 와이어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혹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샥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우리 참가자 목록에서 손 모양이라든지 그 체크 표시라든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이 손을 드셨네요. 근데 표시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표시하지 않으신 분은 정말로 이제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알기는 아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거나 혹시 저희 커리큘럼에서 이 와이어샥에 대한 부분도 초반부에 패킷을 인스펙션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설치를 해서 직접 진행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는 아까 제가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일부 아까 프로토콜 PDU 같은 거 보여드렸지만 와이어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실제 패킷에 대한 자세한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실제 제 PC에서 와이어샥을 구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네트워크에는 이더넷 요놈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와이어샥 인터페이스라든지 어느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오후에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만 좀 오늘 진도 나간 부분과 관련되는 걸로 해서 이 왼쪽에 아이콘 샥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지금 실제 제가 사용하는 PC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카드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들이 이렇게 지금 다 캡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습 가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거나 하는 보안이 엄격하게 보안에 대한 게 엄격히 필요한 기관들 조직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막 쫙 올라가는데요. 일단 제가 이 중에 핑 테스트를 하고 ICMP 패킷만 제가 잠깐 제가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를 하나 띄웠거든요. 제 PC는 지금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192.168.1.254라는 게 제 PC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요 중간에 지금 제가 와이어샥에 이쪽 보면 필터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ICMP를만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토콜들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ICMP, 즉 핑과 같은 ICMP만 캡처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ICMP가 4번 제 PC를 기준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까지 에코 리퀘스트 앤 리플라이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커맨드 프롬프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이어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정확하게 이 지금 커맨드 프롬프트와 에서의 결과하고 일치하는 이 4개의 ICMP 패킷이 캡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캡처는 스톱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PDU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쪽에서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패킷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패킷의 서머라이즈 된 정보를 이 두 번째 섹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 너무 좀 폰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걸 키우는 방법이 있네. 보통 잘 안 키워가지고. 네, 이 정도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계층 프레임으로부터 그 이더넷, I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ICMP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계층별 사용하는 PDU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위에서는 그 소스는 제 컴퓨터에 꽂혀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시스코 사건인가 봅니다. 네, 시스코의 어떤 B4, D 그래서 48비트의 맥 어드레스가 보이고 있고 목적지는 저기죠. 디폴트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죠. 네, 그렇게 간략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인캡슐레이션 한 놈이 이제 IP 프로토콜 버전 4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쪽에 ICMP 메시지 프로토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더넷을 클릭할 때는 이더넷의 헤더가 보이고, 그렇죠? IP 버전 4를 클릭하면 IP 버전 4 헤더가 16진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거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버전 필드는 어디고, 헤더 랭스는 어디고, 그 다음에 디프레시드 서비스 필드라고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고, 그 다음에 랭스 필드는 어디고, 이게 각각 다 구분이 돼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IP 패킷 헤더나 TCP 또는 ICMP 패킷 헤더를 다 우리가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와이어샥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 네트워크에서 패킷들을 캡처링하고 이 캡처된 데이터들이 계층별 PDU들을 어떻게 찾아가고 그 부분을 실제 16진수 아래쪽에서 바이너리 또는 헥사데시말 포맷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이거를 데모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후에 안 해보셨으면은 이 실습 가이드가 이 3.7.9하고 3.7.10 해가지고 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숙제를 검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또 더 이제 깊은 내용으로 갔을 때 쫓아오기가 이제 어려우시니까요. 네, 그래서 3.7 섹션까지 마쳤고요. 이 뒷부분은 Summarized and 이 챕터 3에 나오는 그 key terms, 키워드들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네, 이 정도로 3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는 4장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4장은 피지컬 레이어, 물리계층에 대한 거예요. 내용 이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전송 매체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깊은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또 경험해 보신 내용일 것이고 혹시 처음 보는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은 조금 그 코र्스 컨텐츠라든지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 내용들을 한번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지컬 레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계층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하위 계층인데 실제로 그 물리계층 표준을 정의하는 기구, 표준화 기구가 이 슬라이드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ISO로부터 IEEE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구들이 물리계층을 정의할 때는 정확하게 물리계층만 정의를 하지는 않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데이터 링크가 반이 쪼개져서 아래쪽에 피지컬 레이어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표준화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상반부는
그 TCP/IP 스탠다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 그래서 아까 이전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소개를 안 했지만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다시 서브 레이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나뉘어요. 이쪽에 슬라이드를 아예 먼저 더 뒤에 가야 되나 보군요. 두 개로 나뉘어서 아래쪽이 맥 서브 레이어라고 하고요. MAC,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즉 매체의 특성에 더 디펜던트하고 매체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술적 표준을 정의한 부분이죠. 맥.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서브레이어 중에 위에 부분은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서 LLC 서브레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LLC는 이 계층에서 하는 공통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서브레이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 ISO나 EIA, ITUT, ANSI, RTF 이런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피지컬 레이어 스탠다드라 함은 맥 서브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와 맥 서브레이어 및 피지컬 레이어와 관련된 표준적인 기술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 스탠다드는 실제로 피지컬 컴포넌트, 인코딩, 시그널링,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의하는데 인코딩이 뭔지 화면에서는 디퍼런셜 인코딩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4B, 5B, 8B, 10B 오래된 통신 기술, 인코딩 기술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커리큘럼에서 이 인코딩 테크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이상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통신 시대에 1과 0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다라는 시험에서도 맨체스터 4B, 5B 또는 MLT3 인코딩이 어떤 거다. 파형을 보고 어떤 인코딩을 거다. 이런 시험은 안 와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개념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인코딩 부분이나 시그널링 부분은 강의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게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링에 대한 것도 설명.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 계층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아무래도 밴드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배우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인 내용. 다만 이제 레이턴시라는 것과 스루풋 루풋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좀 이번 기회에 더 정의를 밴드위스라는 앞에서 정의한 거는 그 매체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루풋은 실제 유효 데이터량이고 유효라는 것도 사실 우리말로 하면 굿풋하고 스루풋이 를 어쩌면 좀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스루풋은 정해진 시간 내에 옮긴 데이터의, 전송한 데이터의 양이 되겠고, 굿풋은 스루풋 중에 트래픽 오버헤드란 말은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각각의 PDU의 헤더들은 또 제외시킨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률을 굿풋이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섹션에서는 커퍼 케이블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가장 흔한 UTP, STP, 코엑스얼 케이블을 보여주고 있죠. UTP와 STP가 다른 점은 쉴딩이 한 번 더 들어갔다라는 알루미늄 호일이 좀 들어가고 절연체가 조금 더 두꺼운 절연체가 들어가고 UTP도 너무 혹시 UTP,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앞으로 학생 대상의 교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걸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UTP 케이블을 한 번도 케이블링 작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UTP 케이블 구하셔서 피복 벗기고 케이블들 다 풀어서 IJ45라는 잭에다가 이렇게 결선하는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TP에 대한 소개인데요. EMI, RFI 프로텍션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디드 쉴드하고 그 다음 2번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드 쉴드하고 3번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호일 부분이 추가적으로 UTP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 여기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은, UTP, 이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왜 이 8가닥의 선을 꼬아 넣었을까라는 얘기를 가끔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꼬아 넣은 이유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이걸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정해진 수만큼, 꼬아는, 이게 사실 색깔이 4개가 있는데, 주고받는, 양 단에 있는 장치가 주고받는 신호는, 쉽게 얘기해서 4가지 신호예요. 4개의 신호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는 연두색이 다 칠해 있고, 하나는 스트라이프 무늬, 중간에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연두색이 있잖아. 스트라이프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한쪽에는 원래의 신호를 디지털 파형을 보내고 다른 쪽 신호에는 이 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상, 인버스 시킨다고 하죠. 이걸 뒤집어서 보내가지고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동일하게 받게 해서 수준단에서는 이거를 캔슬레이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왜 UTP, STP에서는 와이어를 꼬아 놓았는가, 트위스팅을 해 놓았는가. 그러면 그거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때문이다. 또는 EMI, RFI 프로텍션 때문이다. 이렇게 답니다. 아주 전형적인 코엑스알 케이블에 대한 그다음에 몇 가지 커넥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케이블링,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해보셨다면 이거를 제가 꼭 해보시기를, 이번 교육기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시기전에는 꼭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UTP는 캐티고리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오른쪽 그림에 캐티고리 3번, 5번, 5, 2, 6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링 할 때 또는 나중에 이제 터미네이션 할 때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약간 RJ45색이 조금 튀어나와도 통신하는데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여러 번 쓰다 보고 이렇게 휘어지다 보면 이게 빠지거나 통신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oorly terminated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좌측에는 커넥터하고 RJ45 소켓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와이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표에 나오는 T568A 또는 568B라는 EIA, TIA 와이어링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568A는 8가닥의 선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죠. 568B는 지금 그림의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결선의 터미네이션의 차이가 뭡니까? 1번, 2번과 3번, 6번이 568A와 568B가 서로 스위칭이 되어 있는 걸, 스와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쪽 끝이 568A 또는 568B로, 즉 동일하게 와이어링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전에 스트레이트 루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쪽은 568A로 다른 쪽은 568B로 와이어링을 했다면 이거는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루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의 사용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랜 케이블, 일반인이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이트 루 케이블을 의미를 해요. 스트레이트 루 케이블은 일반 사용자의 PC를 바로 이웃에 있는 공유기라든지 벽면에 있는 아울렛 또는 스위치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1번, 2번 핀은 1번, 2번 와이어는 보통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이고 3번, 6번은 수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동일하게 568A 또는 568B로 되어 있을 때 내가
PC에서 1, 2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면 상대편 장치는 1번, 2번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수신하는 포트가 수신하는 핀이 돼야 되겠죠. 거꾸로 상대편 장치에 3번, 6번에서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주고 나는 3번, 6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 장치는 3번, 6번이 transmit, 1번, 2번이 receive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1번, 2번이 TX, 3번, 6번이 RX인데 상대편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기라든지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장치, 호스팅 디바이스를 일반 랜 케이블, 스트레이트로 케이블로 연결을 할 때는 1번, 2번과 상대편 장치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대편은 1번, 2번이 수신 포트 아닙니까? 그 공유기나 스위치는 그래서 포트 번호 옆에 작게 X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크로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1번, 2번과 3번, 6번 TX 및 RX가 크로스, 바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조금 더 얘기를 진도를 나아가자면 요즘 장치들은 오토 MDIX라고 좀 뭐 뒤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디어의 상태, 시그널 상태를 검출을 해서 자동으로 포트의 상태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즘 스위치나 허브 장치들은 그 스위스로 케이블을 연결을 하든 크로스 케이블을 연결을 하든 자동으로 그거를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신호를 탐지해가지고 자기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런 부분까지, 그런 오토 MDIX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잠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질문을 하신 내용이 568A나 568B에서 연이어 2개씩 쌍으로 하지 않고 3번, 6번은 멀리 띄워놓은 거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글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수십 번 강의를 하면서도 왜 3번, 6번을 떨어져 놨는, 그러니까,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임정희 교수님, 제가 마이크 켜드릴 테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IJ45 커넥트 이전에는 IJ 11인가요? 11 커넥트가 있습니다. 얘는 4핀입니다. 그래서 IJ 11 케이블이 커넥터하고 IJ45 커넥터가 11이 먼저 나왔어요. 45는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혼용하기 위해서 IJ45 커넥터에 IJ11 커넥터가 끼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핀, 그러니까 IJ45는 8핀이고요. IJ11은 4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러 잭에 IJ45 모듈러 잭에 IJ11 모듈 커넥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번, 5번하고 3번, 6번이 딱 들어가는 거죠. IJ11 커넥터가. 그래서 4번, 5번이 한 페어고요. 그 다음에 3번, 6번이 한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3번, 6번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듈러 잭이나 커넥터하고 새로 나온 모듈러 잭과 커넥터가 혼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답변해 주신 교수님한테 나중에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게 여러 번 강의하면서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 옵틱 케이블링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왜 파이브 옵틱 케이블링을 써야 하는가, 카퍼에 비해서,
광신호를 쓰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유리한가라는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또 달리 이전 CCNA 시험에서는 싱글 모드 파이버하고 멀티 모드 파이버의 코트 클래드인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싱글 모드는 코어가 9 마이크론, 글래스 클래딩은 125 마이크론이 되어 있고요. MMF 같은 멀티 모드 파이버 같은 경우는 코어가 50이나 62.5에 글래스가 125 마이크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숫자 물어보는 것도 많이 시험 문제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싱글 모드 파이버는 광신호 신호 1으로 레이저를 쓰고 MMF 같은 경우에는 LED를 쓴다. 그 다음에 싱글 모드는 수십 킬로까지 또는 뭐 MMF는 뭐 맥시멈 뭐 몇 킬로, 1, 2킬로까지 뭐 쓴다. 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이 코र्스 컨텐츠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내용은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모드 MMF 가끔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봤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정도의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제가 요약해 드리고요. 사실 이 CCNA 1 커리큘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널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 옵티컬 케이블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깊게 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각 학교나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담당하시는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더 좀 타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좀 이 강의 자리에 추가해서 다뤄주실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ST 커넥터, 뭐 SC 커넥터, LC 커넥터 이런 거는 처음 보셨다면, 이것도 처음 보셨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패킷 트레이스에서도 보시면 이제 ST 각 장치가 가지고 있는 파이브 옵틱 케이블 연결하는 이 인터페이스에 이름들이 있거든요. 거기 ST다, SC다, LC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이런 모양이면 이걸 뭐라고 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SCSC, MM 패치 코드, LCS, 뭐 MM 패치 코드, 뭐 색깔별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옐로우 재킷, 저도 이 옵티컬 파이버, 이 물리, 광섬유 자체에 대한 이거는 제가 뭐 또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적어도 옐로우 재킷 같으면 싱글 모드 파이버용 케이블로 많이 쓰고, 오렌지 또는 아쿠아색이라고 하는 건 멀티모드 케이블로 뭐 많이 쓴다. 그래서 장비실 같은 데 가서 어떤 색깔로 뭐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커넥터를 보고 요 케이블의 피복의 색깔을 보면 여기 대충 어떤 코드구나 라는 정도는 좀 아는 정도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카포하고 UTP 케이블과 파이버 옵틱 케이블의 비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밴드위스 측면에서부터 세이프티 이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와이어리스 미디어입니다. 와이어리스 미디어의 커버리지 에리어에 따라서 시큐리티, 쉐어드 미디어, 좀 일반적인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는 제가 슬라이드를 내용이 좀 많다 하더라도 좀 빨리 시간 관계상 넘길 거고요.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코र्스 콘텐츠에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IEEE 802로 시작하면서 또 11, 15, 16, 154 이런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슬라이드는 좀 유념해서 보시고,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이 A2.11, 15, 16, 15.4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다들 교수님이고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 시간에 터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액세스 포인트하고 SSID라고 해서 와이어리스 소리를 정의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서 실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4장이 물리 계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한 번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패킷 트레이서 4.6.5를
아주 오후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자기가 사용하는 PC 또는 CCC PC에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인포메이션 확인하는 랩은 이제 핸즈온 랩입니다. 실제 PC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은 간단하게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역시 이어서 나오는 이 피지컬 모드에서 패킷 트레이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연결하는 이제 연습이 있어요.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